왜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화해하고 아이를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영재로 키우는 법.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받고 저희가 또 성장하고 힐링하고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 작가님께서 오시고 또 특별한 책이 다독다독에 왔습니다. 네. 푸른 압박 거울 육아라는 책인데요. 네. 최희수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푸른 아빠 하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성함이고 닉네임이. 네. 그리고 책육아. 예. 저희가 그냥 나 책육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대명사처럼 돼버린 이 말도 푸른 아빠 최희수님께서 만드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책류가 뭐 읽기 독립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그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아이들 사랑하는 법, 또 훌륭한 영재로 키우는 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과 가르침을 주신 분이죠. 네.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울육아, 푸른 엄마 거울육아는 제가 8년 만에 쓴 책이거든요. 네. 저한테는 푸른 엄마하고 저하고 쓴 책 중에 7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24년 동안 5천회 강연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번에 한번 정리해서 낸 책입니다. 그 육아책이긴 하지만 육아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육아책은 아니고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평온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푸른 아빠 거울 육아인데 거울 육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거울이라는 거는 비춰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엄마가 억압해 놓은 것도 또 부모가 억압해 놓은 거를 거울처럼 비춰줘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화를 못 냈다면 아이들이 대신 화를 내줍니다. 네. 엄마가 울지 못했다면 애들이 대신 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억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억압이라는 건 무의식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주게 되고, 이게 알려주니까 자각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의 감정을 대면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거울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책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동안의 공력을 다 쏟아부은 책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신 거예요? 머리는 젊은 시절부터 제가 그 36부터 아버님이란 단어를 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푸름이라는 아이가 이제 30살 된 아들입니다. 이전에 영재교육 진흥법이 통과될 때 3명의 영재가 대통령한테 보고됐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보고된 아이예요. 그래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영재 독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책을 50페이지를 읽는 아이로 알려졌고 또 그 아이를 키운 경험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또 푸르미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제가 36부터 아버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 제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안 거는 25살 때 이미 감지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35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거든요. 제 머리가 흰 게 아마 그거 고심하다가 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멋있게 하셔. 저는 이제 염색을 안 하면은 진짜 새하예요. 그러세요? 저도 젊었을 때, 20대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멋있게 하얘질 수 있으면 염색 안 할 텐데. 네. 부럽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말씀 나누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일부 굳이 찾아서 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저는 다행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읽어보는데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책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맞아 이것 때문에 책을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필요한 실생활이고 필요한 조언일 수 있고 생활 이야기일 텐데 자꾸 그걸 고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서도
평소에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깨우쳐주고 그러면서 또 감동을 받고 우리 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른 애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요. 전 되게 좀 힐링을 받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네. 저도 뭐 저희도 육아책을 꽤 많이 다뤘었는데 아까도 잠깐 먼저 오셨을 때 말씀 나눴지만 과거에 좀 다뤘던 육아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저는 내면 아이, 어른에게도 좀 내면 아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쭉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내가 왜 아이한테 어떤 특정 부분에서 화를 낼까? 이런 행동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상처받은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보통의 육아서들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다면 이 책에도 물론 그런 내용들이 없진 않지만 부모가 마음의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세세한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어서 내가 육아하면서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네. 로사님은? 육아 힘들다 그랬잖아요. 저 요즘은 조금 편안해졌는데 네. 그래도 과거에 내가 아이한테 특별히 막 화를 낼 때가 좀 있었거든요. 어떤 특정 상황, 특히 애가 우는 걸 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하다가 오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조금 알게 됐어요. 알려주세요. 어렸을 때 저도 좀 이렇게 왕이 되지 못했다.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울지도 못하고 네 뜻대로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서평하다가 좀 갑자기 좀 깊게 들어가서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잠깐 저를 두고 친정으로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손에 좀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할머니 손에 육아를 맡겨 놓으면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드리면 우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지금은 되게 담담한데 그 담담한 것도 사실 내면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나중에 한번 좀 깊게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 오늘 들어가나요? 2부에서 올 것 같아요. 잠깐만 휴지 좀 쓰고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 로사님은? 네, 저는 말하듯이 써봤는데요.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아이가 저의 거울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슬프면 엄마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끝없이 운다. 이런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이가 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온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아이는 기질별로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더 읽으며 깨달은 것은 나에게 해결해야 할 마음의 응어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 못난 기억과 상처 그대로를 아이가 투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이를 저보다 나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제가 책의 초반을 읽으며 시니컬했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울 때와 달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듯합니다. 아기는 부서질 것 같고 천사처럼 순진무구하니 더 순수한 열정으로 허용적으로 아기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아이의 자아가 자라면서 제 뜻대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많이 조정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추억도 만들고 있지만 마음의 앙금들이 함께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 자신의 바닥에 두껍게 내려앉은 찌꺼기들을 정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그대로의 모습을 지지하고 제가 지금 다짐하고 있네요. 더 큰 사랑을 쏟아볼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무의식에 항상 도사리는 두려움과 아픔, 슬픔까지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으면서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안아주고 좀 귀찮은데 막 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안 해줘도 될 만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해주게 하고 우유 붓고 싶어 하면 우유 쏟으면 골치 아픈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유 붓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도 그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루들이 많이 쌓이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막 짠하네. 네, 그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아이가 내 아픔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준다라는 사실이 싫을 정도로 약간 부정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아이는 왜 그런가요? 아이는 엄마를 사랑해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평온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있으면 엄마가 평온할 수가 없어. 그 억압된 감정을 누른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끝끝내 억압된 부분들의 감정을 풀어내서 엄마의 본성에 가도록 아이는 이끌어주게 돼 있어요. 네. 진짜 바닥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애를 키우면서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유들유들하고 남들이랑 잘 지내고 특별히 뭐 모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난 쓰레기야. 그런 때를 되게 많이 만나게 돼요. 체력의 한계, 뭐 인내심의 한계, 정말 내어줌의 한계, 뭐 그런 것들을 진짜 만나게 되거든요. 무경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경계를 없애면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도 사실은 인격이나 있은가 싶은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신성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사랑 그 자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안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순응하는 과정 속에 거짓을 만들어놨거든요. 방어 기제를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은 이 방어 기제를 유지하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어 기제를 다 무너질 때까지 아이들은 끌어내주게 돼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책을 읽으면서 지지리 단계를 거칠 거예요. 왜냐면 무너지지 않고는 본성을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이거 무너져서 끝에 가면 뭐가 나올까? 근데 사실은 다 무너지면 그 근본적으로 나오는 건 사랑밖에 없거든요. 아이에 대한 사랑. 네, 우리는 사랑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랑을 만든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원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지리가 된다는 얘기는 앞에 있었던 그 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 거짓들이 사라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랑에 머물러야만 평온합니다. 사랑이 돼야만 행복해요. 사랑이 돼야만 늘 감사가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을 아이들은 원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이 땅에 우리의 스승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다가 떠오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대하거나 그러니까 가정에 있으면서 더 아이들이 좀 고통받는 아이들도 많고 또 저희 다독다독에 보면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다룬 책을 다룬 내용에 끊임없이 댓글이 달려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엄마는 나에게 그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를 그냥 무슨 살풀이라듯이 계속 그 댓글이 매일매일 달려요.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그런 말씀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나보고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난 못 받았는데 막 이런 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그렇게 지금도 뭐랄까 학교도 못 가서 더 가정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이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땡큐인 상황인데 그런 부모님, 그렇게 시도라도 해보려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부모가 안 돼도 만날 수는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관계 안에서 어디서 화가 나는가, 분노가 나는 걸 통해서 내면을 찾아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것에 관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갇혀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본성에 관한 그동안 막고 있었던 모든 게 다 지금 다 튀어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린 시절에 어떻게 컸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라는 분노가 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만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분노가 지금 사랑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정면을 만나서 대면하고 겪지 않으면 원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가 그렇게 상처만 준 거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면은 맑은 하늘이 있었는데 구름이 가렸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거치면 원래 하늘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노가 나오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어머님한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상처받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의 두뇌는 강하게 상상할 때는 실제 일어나는 거 아무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두드러 패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면 분노를 겪으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다는 그런 증언들을 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나무를 패신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결하신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는 분노가 없어 이러거든요. 네. 근데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고 무의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에서는 나는 없어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서 나무를 두드러 패면요.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행위해야만 감정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무리 못 만납니다. 그리고 머리를 그래서 굉장히 합리화시켜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읽는데도 마지막 방어 기제가 논리 방어거든요. 난 그런 거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계속 합리화시키는 방어를 쓰기 때문에 원래 있는 감정을 못 만나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무를 두드려 패도 괜찮고 타이어를 패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게 네. 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욕을 분명히 얘기할게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상처받잖아요. 근데 나무한테 욕한다 해서 남이 상처받을 건 없지 않아요. 나무가 시들지 않을까요? 나무는 아마 그 욕을 받아주면서 그 한 사람의 진화에 도움을 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무도 나중에 성장하는데 그 기여를 하게 될 그런 과정들을 아마 그런 도움을 줬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나무를 패던 글을 쓰던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처는 사실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처는 표현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방송하시면서 지금 표현하시잖아요. 네, 지금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서 표현하시면. 네. 저는 제 나름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인식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를 못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사실은 표현하세요 하지만 그게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표현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생에서 이 평생 동안 표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먹고 살긴 괜찮잖아. 근데 이 표현하고 상처를 대면하는 시간이 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아이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내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있어서 대면을 합니다. 그거 없다면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왜냐면 그 상처를 대면한다는 얘기는 어린 시로 내려가서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건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데 누가 대면하겠습니까? 이 상처의 대면이요. 예를 들어서 13층에서 뛰어내리라는 때 막 몸 달달달 떨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해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내 자식한테만큼은 그건 나는 안 주고 싶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끔 가다 너 대면 안 하면 네 자식한테 가. 5대까지. 그러면 하겠어요. 하겠어요. 5대 너무 무서워요. 왜 저주를 하세요? 5대까지 간다는 것도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오면은 그 통계를 그 가게들 조사하면 5대까지 나와요. 무의식으로 전달돼. 네. 저는 요즘 좀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근데 여기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너무 많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끔뜨끔 찔리면서 이제 이 닦고 씻자 이러면은 막 자기네들 세계에서 막 놀고 있어요. 이 닦고 씻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막 시간도 많이 지나고 막 이러면 화가 나고 잠도 안 자면 화가 나고 징징거리면 화가 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잘하실 때요. 네.
저기 부모님한테 부모님 잠자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 마음껏 놀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각에 따라서 자고 싶을 때 잤다면 애가 잠 안 자는 게 화가 났겠어요? 갑자기 잘 안 잔다고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예요. 유난히 왜 장난친 동생이랑 한 침대 잤는데 막 깨락깨락 웃으면서 계속 장난치는데 빨리 자라고 막 엄마가 혼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제가 제 언어를 통해서 바로 무의식의 만분의 추에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런 게 뭐 마음껏 놀다 잤다면 애가 잠 안 자는 거에 대해서 쟤 신나게 노는가 보다. 화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엄마들은 제 편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중에 9,999명은 아마 네. 로사님 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야지 푹 자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아침에 그런 가야 될 것도 잘 하고 이런 게 잘 굴러가고 그래야 내가 편한데. 근데 깊이 들어가면 아이를 네. 못 믿는다는 뜻이죠. 애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힘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 하던 애들은 잠도 잠깐 잡니다. 그렇게 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쳐다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류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가만 놔둬도 발로 키워도 괜찮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자기주도적으로 가니까 높은 자존을 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하지 말라고 하면 반발심 생겨서 더 하고 싶고 거기에서 또 내가 충분히 해야지 만족하고 더 안 할 텐데 결핍을 만들어갖고 더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말씀이 맞습니다. 결핍이 네. 만들어지면 네. 갈망이 생겨. 네. 안 해본 것들에는 더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막아놓은 거는 금지해놓은 것들은요 더 하고 싶어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계를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가 그 넓은 경계 안에서 이렇게 정해줬던 애들은 그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그 외부에 대한 갈망이 없어. 내가 이기려 하지도 않아. 이기고 지는 거에 관한 싸움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쳐다봐도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 크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의 감성과 과학자의 두뇌를 가진 네. 그런 인재로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영재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영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영재여야만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영재인데 내가 잘못 키우나 그러니까 그런 영재상과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도 그렇게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김유라 작가님은 애새 키우면서 네. 그저 자신이 영재가 된 걸 발견했거든요. 네, 옆에 와 계세요, 김유라 작가님. 네, 참관 중이십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거 물어봐요. 당신의 자녀를 영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영재 막 웃다가도 있잖아요. 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자녀를 영재라고 믿지 않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래. 쟤 날 닮아서 싫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날 닮아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위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이건 알잖아요. 원숭이가 아무리 똘똘해봤자 원숭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 힘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발현시켜준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을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끌어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힘이 발현되면 당연히 그 위대한 힘이 발현되잖아요. 그렇게 큰 아이들을 영재라 부르는 거거든요. 무한계 인간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영재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영재가 돼도 질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아이를 영재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님이 영재가 되셔야 돼요. 네. 되셔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영재라는 거를 믿고 내 아이도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영재라는 거. 라는 것을 믿고. 근데 요새 그 해빙 많이 나오잖아요. 예. 해빙 돈. 그 사실 그거거든요.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게 맞거든요. 네. 근데 부족한 사람들은 거지 기도를 해요. 나 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속에 난 부족해가 들어가잖아요. 무의식이 힘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의식보다 무의식이 적어도 22만 배의 힘을 가져요. 나는 부족해라고 무의식이 믿고 있는데 당연히 우주는 부족해 반응을 하지. 어떻게 충분히 가졌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반응하겠냐 이거죠. 애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질하고 하찮고 쓸모없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고귀하고 당신이 장엄하며 당신이 비시고 사랑입니까? 여기서 주저주저해요. 근데 내가 비시고 사랑이고 내가 장엄하고 고귀하다는 것은 진실이란 말입니다. 네.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식에 이른 자는 그거를 묻지 않아도 알아요. 설명을 필요하지 않아. 그냥 아는 게 있어. 네. 그럼 당연히 내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우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려진 막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막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는 장면들이 책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방금 대면을 하셨어요. 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린 시절에 네. 그 마음껏 못 놀았던 장면이 떠오르다는데 네네네.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대면이 되냐면 제가 지금 언어로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의식에 있는 것들은 사실 구체성이 없습니다. 감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어로 탁 때려주면 바로 의식으로 탁 올라오거든요. 이걸 핸들을 준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대면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코칭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걸어오실 때 저 표정 뒤에 뭐가 있구나. 어떻게 해서 어떤 걸 거쳐오셨구나를 제 의식이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툭 던지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는 요새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저기서 오시면서 우셔. 어저께도 유튜브 모임 했는데 네. 막 사람들이 왜 그분을 우셔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찌질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제가 제 사랑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평가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감정을 만나서 이제 스스로를 치유하시는 거죠.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려면 어떤 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네. 분노라는 것은 분노가 올라올 때는 말이 좀 어렵지만 투사 없이는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싫어서 아까 그래서 상대편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막 이러면서.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린 시절에 가난했고 네. 누구한테 도움을 못 받고 혼자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사업을 16번을 망해먹었어. 그럼 매일 망해. 그리고 책임도 안 져. 그리고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짜장면 하면은요 가서 당구 치러 가. 그럼 나는 뭔가 어릴 때부터 도와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나 공부하면서도 거기서 카운트 보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왜 미운가를 봤더니 나도 그분처럼 여유롭게 살았다면 저는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살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아둥바둥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여유로움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나는 그런 걸 가지면 안 되라고 무의식에 밀어놨으니까 저 여유 있는 저 사람을 볼 때 내 안에서 내가 버린 것들이 떠오르니 화가 안 나겠어요. 네. 제가 이걸 대면하고 나니까 그분이 전혀 밉지를 않아.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분은 그의 선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분노할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일을 겪을 때 분노하는가 그걸 가장 먼저 자각하는 게 찾아내셔서 그걸 자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자각을 누가 제일 알려주냐면 정말 안전하고 믿을 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알려줘요. 누구죠? 잘 보세요. 화를 낼 때 누구한테만 내는가 보세요. 미안하다 아들아. 좋은 사람이에요. 막 있잖아요. 근데 꼭 집에 들어오면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한테만 내. 맞아요. 그분이 안전해서 그렇거든요.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는 걸 한번 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일지를 쓰는데 제가 감사일지도 좋아요. 근데 감사일지만
쓰다가 잘못하면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어. 분노는 안에 굉장히 많은데, 분노와 두려움은 굉장히 많은데 겉으로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고 회칠한 무덤이 된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 분노, 사실 분노와 두려움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대면을 해버리고 나면 사라지니까, 사라지면 드러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분노일지를 쓰는 게 더 쓰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분노일지를 쓰면서 감정을 만나서요. 정말 저도 3년을 찌질이가 돼서 와 이게 울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이런 인간 말종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인격이나 있었는데 다 거짓이었어. 그런가요? 다 거짓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3개월 때 저희 아버님 전쟁 영웅이신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게 민족의 불행인데 네. 그래서 네. 평생을 두 가지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무공훈장을 5개나 받으신 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시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내려왔기 때문에 80이 넘어서도 동네 할머니를 붙들고 울어. 술만 드시면 엄마 이러고 울어. 아니, 그건 민족이 준 불행이잖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근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 제가 이전에 못했는데 이제는 네. 대면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네. 13개월 때 외도를 하셨어요. 저런. 네. 그러니까 엄마가 벗을 거친다고 나를 6개월 동안 놔두고 친정집에 가버렸단 말이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서 지금 근데 그 만나고 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짐승처럼 울어요. 왜냐면 아이의 감정이 그렇게 많이 억압돼 있었고 그렇게 제가 불쌍한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니까 남들 불쌍한 사람만 보이게 되고 늘 제일 진짜 아기가 제일 엄마 도움 필요할 때 도움 못 받았을까 얼마나 아기가 아팠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줄 때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을 자각해서 근데 자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나 그런 거 있어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의식에서만 그래 나 배웠어. 책을 읽어도 사실 책을 읽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읽은 거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은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안다면 행동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만나는 대면을 거칠 때 가장 빨라요. 저도 지금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그 서두에 잠깐 서평 얘기할 때 6개월 동안 어머니가 잠깐 친정에 가셨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몇 개월 때?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유치원 사진에 저는 기억이 없는데 사진에 남아있는 걸 보면 제가 유치원 졸업할 때 할머니랑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리고 나중에 커서 좀 들어보면 어머니가 그때 이제 너를 두고 친정에 갔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제가 뭐 분노를 느끼거나 뭐 엄마 그때 왜 그랬어요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물론 깊게 되면 안 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안 좋은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저는 뭔가 집중을 하거나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손톱을 물어 뜯어요. 불안하니까. 네,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놓고 갔다 오니까 네가 손톱을 물어뜯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성인이 돼서도 제가 의식적으로 이걸 너무 고쳐보고 싶어서 한때는 테이프를 막 감아놓기도 하고 근데 테이프를 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이제 연고를 발라보기도 하고 막 쓴맛 나는 거 막 바르기도 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는 건 뭔가 제 안에 치유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5살 이 시기는 네. 죄책감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애들이 뭐냐면 전능한 자가 우선 황제의 시기라 그러거든요. 금방 알아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버튼 부모가 누르면 뒤집어져요. 내가 눌러야 되는데 그 작은 거 가지고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황제란 말이에요. 왜 황제냐면 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자가 채워져야만 유능한 자로 가. 유능한 자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제가 당신 되게 유능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뭘 이렇게 사실은 유능하다는 건 내가 유능하다고 믿어야만 유능한 거거든요. 네. 일을 잘해서 유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이가 황제의 노릇을 해야 될 때 모든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아무 관련 없잖아 애들은요. 네.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아빠를 미워해서 아빠가 교통사고 당한 거야. 이렇게 그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5살 때 엄마가 나를 떠났을 때 네. 아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떠난 거야. 이렇게 믿단 말이죠. 그다음 보세요. 엄마가 옆에 없었을 때 엄청난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치잖아요. 애들은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감정이 억압된 게 그대로 있는데 그 감정이 억압되면 누르려니까 불안하잖아요. 손톱을 뜯는다는 거는 이 불안을 좀 해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나쁜 버릇이라고 인지했단 말이죠. 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의식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저기 그 사인도 내가 왕이다. 님은 왕입니다. 이거 한번 해봐라. 네네.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해봐 지금. 내가 왕이야. 지금 몇만 명이 듣고 있어. 내가 왕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에 관한 수치심이 드러나야 돼. 근데 그렇게 숙였던 사람들, 죄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번 소리 질러 큰 소리 지르고 반복해서 지르면 다 울어요. 몸이 나 그거 한 번도 못 해봤네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있는 죄책감 사라지면서 수치심 사라지면서 제가 보기엔 손톱 무릎 뜯는 거 안 할 거예요. 언제 한번 해야겠네요. 근데 그거 할 때 안전한 사람 앞에서 해야 돼. 네. 왜냐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보면 돈 거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때는 안전한 집단이 있어야 돼. 제가 보기엔 공동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수치심을 드러내고 죄책감을 대면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그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가장 뭉클하고 눈물 났던 장면이 푸른 어머니께서 이게 내 탓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가셨는데 그 푸른 어머니의 동생이 죽었을 때 그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신 그 장면이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요. 푸미 엄마하고 10년을 싸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뜬금이 없는 거야. 기분만 좋으면 잘못했다 그래봐. 그러니까. 그럼 그거 어떤 말인지 아시죠? 막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아서 기분 좋은데 갑자기 잘못했다 말해봐 그러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막 싸늘해지는 그거. 나중에 근데 제가요 그 나중에 깊이 들어가니까 푸미 엄마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5살 이 무렵이야. 내가 혹시 죽인 게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있는데 가서 장모님 참 선량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다라는 뜻이죠. 왜 동생이 죽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지금 슬프니까 좀 조용히 좀 있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장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소리 질러서 경기에서 죽었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다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육에서 말 안 들으면 생각하는 여자에 가서 앉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싸움 이렇게 하다가 기분 안 좋다고 생각하는 여자에 가서 앉아. 그럼 그런 사람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렇게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푸리 엄마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5살 때. 근데 이제 계속 살인자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푸리 엄마가 계속 저한테 잘못했다 그래봐. 이건 사실은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동생이 죽어? 그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항상 근데 엄마한테 말을 못하죠. 왜 엄마가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그런 걸 다 기억하냐? 아니, 야 옛날에 키울 땐 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을 열어놓고 엄마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엄마가 탁 닫아버리면 다시는 못 열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시 버림받는 거에 대한. 그래서 저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근데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프로이드 책을 탁 읽으면서 프로이드가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미워해서 죽었는지 알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평생을 인간관계를 힘들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들으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네.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한테 듣고 싶은 걸 나한테 듣고 싶어 했는데 바로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속에 옛날에 잘못했다가 있을 때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있잖아요. 이게 날 이길라고 그 마음 있잖아요. 아 그래 잘못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분노가 섞여가지고 와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거 막 그거 있어요. 근데 부르면 너무 섬세하니까 그걸 감지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저한테 자기가 뭘 듣고 싶은지도 몰라. 그냥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모르는데 애기가 뭘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나보고 근데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딱 하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바로 하는 거예요. 무릎 꿇으래. 그래서 무릎 못 꿇게 뭐가 있어요. 풀면 엄마 치유하고 나는 그런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잘못했다. 올렸다가 뒤를 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잘못했다. 들려. 내가 몰랐다면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내 딸아, 오케이, 너가 잘 맞다. 근데 그 다음에 푸리 엄마가 바로 자기가 뭘 듣고 싶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푸리 엄마는 그 여자로 태어날 때 네가 아들이었으면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 이것이 태교의 핵심이 환영이거든요. 그 얼마나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근본적인 상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딸아 이렇게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이 세상에 자랐단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고 참 오늘 또 펑펑 우시겠네. 또 이 방송 들으시고 근데 진짜 그 말이 계속 나오는데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푸른 엄마가 나흘 날 나흘 밤을 울었어요. 듣기 싫을 정도로 막 울었다고. 제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 왜냐면 울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남자 사회에서 우는 게 뭐가 얼마나 울지 못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화장실에 가도 남자는 흘려야 되지 말라. 뭐 이런 게 써 있어. 눈물만이 아니다. 노래도 못 울게 하는. 울면 안 돼. 그러니까 무의식에 이게 왜 울면 안 돼요? 울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푸른 엄마가 푸른 엄마도 이게 소리 내서 울거나 이렇게 못한 거야. 이게 감정에 만나서 소리 내서 울어야만 짐승처럼 울어야만 딱 해결이 되는데 울면 또 야단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눈물만 흘려. 툭툭툭툭툭. 그거요. 옆에서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 나한테 낯선 감정이야. 근데 느낌은 푸른 엄마가 공황장애로 쓰러져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떡합니까?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혀를 물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건 살아야 돼. 이것만 오로지 하나 살아야 돼. 이것만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푸른 엄마가 사람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얻었어요. 푸른 엄마 앞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무장회자가 돼.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요새는 푸른 엄마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외국에서도 와서 시간이 없어 근데. 온라인으로 안 되나요? 원택트 시대. 그렇지. 온라인으로 이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오픈시켜야 돼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그 안에 내면을 대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평온이 왔어요. 이제는 아무리 뭐 잘못했다 그래봐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없습니다. 이제 잘못했다 말해봐라는 말씀을 하지 말도 않으세요? 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충족됐으니까 더 이상 해달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뭐 해달라면 못 해줄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요. 한 10년은 그 다음엔 안 한 것 같은 느낌. 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또 막 찡해갖고 막 안 올라오고 이렇게 찾게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또 2부에서도 계속 좀 말씀을 들을 건데요.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카운셀링 같은 걸 하셨을 거잖아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한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좀 공통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게임하는 아이들, 유튜브 하는 아이들 지금 매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엄마랑 아이들이 여기에 또 다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부를 꼭 들어주십시오. 2부에서 크롬 아빠님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